세 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제 1강, 2강 뭐 다 지나가서 또 아주 아련하긴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기와 쓰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전제다. 이제 요거를 제가 아주 힘주어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 자체가 읽고 쓰는 거죠. 독서 자체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독서인 그리면 주로 책을 많이 읽는 거지, 쓰는 것은 뭐 특별 이제 작가들이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중과 엘리트의 이 분화 그리고 간격이 이제 좁혀지질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제를 바꾸려면 뭐 읽기와 쓰기가 하나다 이런 게 아니라 읽었으면 써야 한다. 이 첫 번째. 읽었으면 써야 돼요. 우리가 뭘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설을 해야죠.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우주의 기운이 그래요. 우주를 움직이는 건 운동과 순환이에요. 운동과 순환. 이 대전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이제 사유를 그렇게 고양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읽었으니 써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쓰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더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읽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른 독서의 지평이 열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고전평론가 된 이후부터 사실 순수한 독서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교양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는 교양이고, 그냥 왜 좀 박학하고 이제 두루두루 막 지금 막 많이 회자되는 책들을 읽고 이게 교양인이라면 저는 진짜 교양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기도 한데 좀 욕망이 없어요. 그런 식의 욕망은. 저의 독서는 철저하게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는 그 모든 독서도 무엇을 쓸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주로 이제 책 단위죠. 저는 책 단위로 이런 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책을 읽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점에선 가성비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냥 교양을 위한 뭐 이런 그냥 막연한 독서 이런 거는 제 일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모두 저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쓴다는 것이 염두에 뒀을 때 독서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독서의 밀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어떤 영화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영화를 보는 그 층위가 다르겠죠. 그리고 음악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노래를 들을 때 다르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무언가와 접속을 할 때는 이 접속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글쓰기를 자꾸 배제하는 거는 그건 특별한 영역이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전제돼 있어요. 이제 요거를 깨는 게 아주 중요한데, 누누이 강조했지만 공부를 하는 건 책을 보는 거고, 교육을 받는다는 건 내가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전제라는 걸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무언가를 쓸 수 있고 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쓰기 위해 읽는다. 요거를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럴 때 사실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이제 체험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책의 내용이나 문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거예요. 정말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투했을까 이런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책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그 고생한 게 느껴지거든요. 노력과 수고가. 근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어떤 발견과 탐구가 있는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경이로움과 감사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소외 현상입니다. 네. 그럼 이걸 내가 뭐 10,000원, 20,000원의 돈을 주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이 인생과 천지에 대한 비의를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아마 이게 왜 거룩하고 통쾌한 일인지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정말 제사장들이 신의 소리를 들을 때와 같은 정도의 그런 경이로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써보질 않으면 그냥 그걸 감상을 합니다. 감상하고 구경꾼의 자세로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그냥 숭숭숭숭 다 빠져나가서 이제 읽고 나면 뭐 그냥 한두 문장 외에는 남는 게 없죠. 잔상만 남는. 이래서 그 사실 박학다식이라는 거, 그거도 상당히 이제 이런 허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 몸하고 섞이는 과정, 그게 없을 때 지식이라는 건 정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니까. 자, 아무튼 이제 쓰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체험을 꼭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정리하면서 마칠까 하는데, 제가 이제 읽고 쓴다는 것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뒷부분에는 7점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컬럼 쓰기, 리뷰 쓰기, 그 다음에 에세이 쓰기, 뭐 여행기 쓰기, 그건 다 이제 강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론편에는 정말 글쓰기가 인간의 존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했다면,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럼 막상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제 반드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전편을 만들어 놨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걸 보시면 컬럼을 쓴다 그럴 때는 컬럼이라는 그 이제 이 장르가 있죠. 장르. 이 장르에 맞춰서 어떤 이제 과정을 밟아야 되고, 리뷰를 쓸 때는 리뷰의 그 과정을 밟고,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노트북 앞에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 손 가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면 절대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감정을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막 토로하는 거, 이것도 역시 글쓰기 아닙니다. 감정 배설이지 그거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감정적인 걸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끝내요. 자기 미화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내 인식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감정 훈련도 없고 뭐만 하냐면 익숙한 감정을 더 분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퇴행시키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이제 실전은 아주 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은 원대하게 천지를 보고 천지라는 지평선 위에서를 보고 가는데, 일상은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한 걸음. 요 한 걸음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갑자기 점프하거나 갑자기 공중부양하는 걸 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글쓰기 지도를 해보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누가 이렇게 나를 좀 들어서 그냥 하늘을 날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런 심보, 이건 좀 곤란하죠.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그런데 장르마다 이제 다 다른 종류의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되지만 그 원리를 딱 이제 압축을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차설을 부여한다고 차이를 생성한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저의 이제 글쓰기 과정 속에서 제가 터득한 아주 그 노하우를 압축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글쓰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내가 그러면 이건 뭐 대답 없는 메아리를 잘하고 싶습니까? 네, 잘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언. 이제 이게 종교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내가 구도자가 되겠다. 그럴 때는 도를 터득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해야 되죠. 또 내가 뭐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음악가 뭐 어떤 장르를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일단. 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글쓰기는 이런 마음을 내지 않고 하는 뭐라고 굉장히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심드렁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뭐 하다못해 그 헬스 같은 거 다이어트 막 그래서 복근 만드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그냥 막 결심과 투혼과 막 투지를 불태우면서 글쓰기에는 이런 정도의 마음을 투여를 안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예. 저는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원했다는 거에 증거가 집중이에요. 집중. 글쓰기에 집중해서 한 걸음씩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이제 노하우가 의미가 있지. 아직 별로 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도 않는데 무슨 스킬이고 뭐 테크닉을 말해준들 그게 뭐 어디에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원해야 된다. 예. 다 이제 왜 우리는 글쓰기를 원해야 되는가? 이제 마무리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대학이나 이런 데 강의를 가서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면 자기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봐요. 일단 원해라. 원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원하면. 근데 할까 말까 이런 상태에서는 길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길로 안 갈 거니까.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다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는 거냐면 내 인식, 사유의 패턴을 전환하는 거. 사유의 왜 패턴이라고 굳이 얘기하냐면 내용을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 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정의롭다, 그다음에 자유와 평등, 뭐 박애, 뭐 이런 이제 현대인을 살아가는 가치 있잖아요. 이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선하다, 진보적이다, 뭐 앞으로 향해 간다 이런 것들은 금방 바꾸시는데 뭘 안 바꾸냐면 패턴을 안 바꿔요.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문체라고도 하고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훨씬 더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꿔 끼는 거는 이제 뭐 이것도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설득하거나 서로 이제 이해하는데 금방 납득이 되는데 패턴을 바꾸는 일은 정말 이거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욕망의 패턴을 바꾼다. 이거는 거의 뭐 해탈의 경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욕망의 패턴.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언제나 태가불급이에요. 넘치거나 모자라요. 그리고 이 소통의 장에서 어긋장이 나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제 자기의 인식이나 욕망에 대해서 이거를
바꾸는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왜 이미 나는 충분히 좋은 가치들로 다 지금 장착이 됐어, 세팅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미덕이나 가치가 정말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해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가치와 미덕을 어떻게 구현하고 표현하느냐는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과 스타일은 정말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덩어리로, 제가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처음에 발산할 때 그냥 온 힘을 다 쓰고 뒤에 수습 안 하시거나, 발산을 하는 이 시작을 그냥 정말 그 뭐 달팽이보다 더 느리게, 정말 그 재고 따지고 하여튼 하다 보면 타이밍을 다 놓치거나,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배분하는 걸 못 하세요. 자, 그거를 알면 이제 글쓰기가 정말 거의 수행, 종교적 수행에 가깝다는 걸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 여기까지. 근데 그거를 전환하는 것을 이제 내가 준비를 했어.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엔 어떻게 나를 단련하지? 일상과 습관을 바꾸는 거죠, 습관.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글쓰기는 생각을 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아주 지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패턴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내가 뭐 밥 먹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뭐 그다음에 밤에 잠을 언제 잘 거냐, 야식을 뭐 이런 게 다 연결됐다는 걸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부감이 막 드는 거죠. 나는 야식으로 떡볶이 안 먹으면 못 살고, 뭐 치맥 안 먹으면 내 인생에 낙이 없는데, 치맥을 밤에 먹는 이걸 습관, 이 습관을 바꾸지 않고 언어가 창조되지 않는다. 그럼 이 두 개를 교환할 것이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꼭 나를 쉬게 할 때 게임을 좀 한두 시간을 해줘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드라마를 좀 일주일에 뭐 몇 번 정주행을 해야 돼. 뭐 다 주로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끊는 일은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까지는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공부의 장을 떠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념적 논쟁이라든가 공부에 또는 공동체의 노선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뭐냐면 내 일상과 욕망의 이 감각적 영역을 터치하지 마. 근데 그거를 터치하지 않으면 언어가 창조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된다면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글쓰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진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하고 집중을 하는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막 점점 막 이제 막 슬슬 발을 빼고 싶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사생활을 지금 바꾸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사실 여기 감리당 남산강학원에서 공부하러 온 이제 청년들은 여기 이제 집을 나오게 해서 여기 이제 이 동네에서 독립을 해서 살게 이렇게 하거든요. 주거 공간. 그러면 이제 식생활을 바꿀 수 있죠. 그러고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 내 감각적인 이 욕망의 패턴을 절대 내가 저항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의 공부법은 뭐 공자 때부터 그렇고 모두 다 이렇게 그 수십 명이 같이 의식주를 함께하는 그런 방식의 아주 열린 공간에서의 공동체적 공부법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근대 이제 서양 교육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보세요. 계속 분할해서 집이 꼭 뭐 애들이 방이 있어야 되죠. 깐난쟁이 때부터. 방이 있어. 방은 노터치야. 노터치. 근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 쓰레기통을 만들잖아요. 그 엄마는 그 쓰레기 치울 때만 들어가. 참
사생활이 참 퍽도 중요합니다. 예?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게. 그럼 거기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동 사유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한 일은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사생활이라고 지금 현대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생활을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도 카페 가서도 다 칸막이 안에 있고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한데 예, 전부 다 그게 뭐야 나를 터치하지 마 이거는 뭐예요 전부 감각의 극대화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감각 그 의식의 영역으로 가지도 못해요 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도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벗어나야 나라고 하는 존재성과 만날 수가 있는데 하루에 많은 시간이나 혹은 반드시 그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러면은 뭐 거기에 잠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글을 쓰려고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이 안이 미망과 혼돈 속에 있어가지고 언어가 순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 뜬금없이 막 나오죠. 그래서 현대인의 언어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표현을 안 해요. 막 그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아니면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실종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뜬금포라고 하는데 예능에서는 그게 재밌는데 일상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뭐라고 하지? 가까이 하기 싫어져요. 매력이 뚝뚝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이 유연한 흐름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력이 하나도 없어. 그럼 점점 저 사람하고는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맥락을 못 잡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꽉꽉꽉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의 첫 번째 테크닉은 차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차서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서라는 게 공간의 질서와 시간의 순서거든요. 이걸 합쳐서 동양에선 차서라고 합니다. 시공의 어떤 흐름 이것을 우리가 내재해야지 이 우주 안에서 매끄럽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봄, 가을, 겨울, 여름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돌아버리죠. 지금 우리가 이상기후가 조금만 있어도 막 그냥 엄청 막 그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년 겨울보다 너무 따뜻하다. 뭐 예년 여름보다 뭐 비가 너무 많이 왔다. 막 이러면 우리가 굉장한 공포감을 갖죠. 그러니까 봄은 봄답고 여름은 여름답고 가을은 가을답고 겨울은 겨울다워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시공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 살아요. 만약에 이제 옛날에 어떤 소설에 보면 태어났는데 80 노인처럼 태어나는 거야, 애가. 그래갖고 점점 애가 젊어져.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애를 부모로 지금 모시면서 요양을 하면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한 10년 키우면 애가 이제 한 60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소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상상의 산물이지 실제로는 다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유도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기승전결,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 뭐 이렇게 가야지 일단 소통이 됩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프로가 됐을 때 결론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뒤를 푼다든지. 저는 이제 그 재밌는 얘기 있으면 재밌는 얘기의 그 배경 얘기를 한참 해서 뜸을 들여요. 그래가지고 점점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어이없는 얘기로 딱 마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쓰러지고 요런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말 재미없게 하는 사람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알아 하면서 그 이미 결론을 얘기해갖고 그 뒤에는 더 듣고 싶지가 않은 방식으로. 그게 뭐냐면 평소의 이게 바로 패턴이에요. 패턴. 그 이야기에 차서 잡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세요. 뭐가 떠오르는가 본데. 예.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나 이 인간의 이 뭐라고 하지? 이 신체적인 기의 흐름도 끊어져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당연히 내가 나를 탐구한다 할 때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시작 다음에 오는 단계, 스텝으로 가려면 뭘 겪어야 되나. 이게 있는 거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건 그래도 이렇게 발전적인 전개잖아요. 봄, 여름이니까. 근데 여름에서 가을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주의 대혁명이라고 한다. 근데 매년 이 자연은 혁명을 한다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그럼 우리 인생도 이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이 짜여지게 돼요. 40대나 50대 이후에 이런 걸 안 겪으면 진짜 어른이 안 됩니다.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큰 사건으로 겪죠. 막 봄에는 봄바람이 와서 막 뭐 설레이고 뭐 그냥 난리를 쳐도 이거는 그냥 소프트한 거야. 중년이 돼서 허리케인을 맞아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봄바람을 그리워하지. 근데 이 단계를 안 밟으면 노년이 돼서 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있잖아요. 사춘기. 얼마나 무서울까요? 노병사가? 성장을 지금 안 밟았는데. 그래서 통과의례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듬과 그 어떤 각 단계별 인텐시티, 그러니까 강밀도가 다 다른 거, 이런 걸 겪어가는 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해야죠. 평소에 일상과 습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벌일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밟고 있나라고 점검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한다. 내가 뭐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다. 뭐 포장마차를 한다고 할 때라도. 예. 그냥 뜬금없이 그냥 여름으로 그냥 뜨거운 한여름에서 시작을 하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바로 끝나죠. 가을의 바람을 바로 맞게 될 테니까. 이런 이치가 다 이제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근데 알겠는데 이걸 내가 지금 100년의 인생을 이렇게 다 한눈에 조망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 당장은 일상에다가 이렇게 발을 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에는 눈을 떠야 되니까 3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일어나자. 3시 반에서 5시 반에서 7시 반 요때라도. 근데 지금 뭐 중독된 신체들은 대부분 다 밤에 중독이 되죠. 신기하죠, 그게? 대낮에 중독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참 대낮에까지 했다. 그럼 그거는 완벽한 거야. 완벽한 중독체야. 이제 인생을 이루었어. 중독으로서. 더 이상 이제 뭐 볼장을 다 본 거죠. 근데 대부분 밤에 해요. 예. 그 밤에는 자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듬을 어겨운 데서, 리듬이 엇박이 난 데서 온 간극만큼을 내 몸이 내 몸의 생리적인 그런 어떤 소외나 생리적인 어떤 질병으로 이제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고, 인생 전체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항상 밤에 남들이 없는 데서 뭘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잠이 많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움직인다. 이런 것들의 패턴을 잡는 거예요. 근데 뭐 오후 3, 4시에 일어나서 뭘 한다. 이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가 유지도 안 돼요. 이런 제가 뭐 후배도 예전에 봤어요. 항상 3시 반 이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고 밤 12시가 되면 쌩쌩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펄펄 살아 움직이는 이런 뭐라 그래. 이 뱀파이어야. 이거 뭐야 하여튼 그런 좀비족을 봤는데 점점 멀어져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생활 패턴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는 거, 생각하는 방식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지금은 이제 이런 통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왠지 싫어. 쟤하고 있다가는 이제 인생이 아주 그냥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 이래서 이제 점점 멀리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전체를 다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차서를 부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차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일단 기승전결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기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승은 문제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강력한 임팩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새싹을 봤을 때 새싹의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임팩트가 강합니까? 한겨울이었는데 이게 새싹이 딱 뚫고 오는 요 스프링 같은 힘. 요것이 이제 문제 제기에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전모가 아직 안 드러나 있죠. 그 문제의 전모는 여름에 쫙 펼쳐져. 이런 게 뒤에 있었구나.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제 나뭇잎이고 뭐고 이렇게 다 이 새싹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다 펼쳐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혁명이라고 그랬죠. 이 문제를 내가 이전과 또는 상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 거기서 이제 나의 이 사유의 특징, 이 개성이 딱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거는 나의 생각이니까 그 누구와도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가 담긴 대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이제 결론에 이를 때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체를 종합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새로운 문제로 연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문제를 또 낳는 데서 끝나는 거지.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다. 그건 뭐 논술 시험이죠. 논술 시험. 그런 식으로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유를 막 평생 할 필요도 없게요. 답만 찾아가지고 그냥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생명 활동이 끝나요. 그래서 내가 전개한 논지를 압축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 제기 이걸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해 보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제가 이제 열할기 리라이팅 하면서 이제 고전평론가 돼서 지금 뭐 매년 한두 권을 내가지고 뭐 20권인지 하여튼 뭐 지금 꽤 많은 책을 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냈냐고 막 그 내용, 그러니까 양만 갖고 이제 감탄을 하세요.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근데 그런 질문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글을 안 쓰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어떤 작가가 글을 막 쓰다가 이렇게 공백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냐? 사유가 멈춰서 퇴행하는 어떤 징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몸이 아픈 것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고 뭐 집에 우환이 있다든지 뭔가 사유가 지금 딱 어느 장애에 걸려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거는 제가 뭐 아주 왕초보일 때부터 느꼈던 거고, 글을 하나 쓰면 이 글은 또 다른 그 문제로 나를 이끌어간다. 또 다른 물음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딱 그때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뭐 내년에 책도 못 내고 또 이러고 있으면 제가 공부를 잘 안 하고 지금 노쇠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본을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책을 내는 게 이상하다고 자꾸 질문을 하냐고. 이게 지금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서 아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을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차근차근 머릿속에 떠올릴 리가 없죠. 문제 제기는 먼저 해야 되는데 문제도 변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편 쓰는 거랑 한 달에 한 편, 1년에 한 권을 쓰는 거는 시간 배분이 달라야 됩니다. 예? 요거를 또 제가 이제 저희 가미당에서 이제 그 고전 리라이팅 과정을 지금 한 몇 년 해보니까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제가 사실은 참 착한 사람인데 그거 몇 년 하다 보니까 성품이 좀 거칠어졌어요.
원래는 착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저보다 그 나이대 또는 이제 공부를 시작한 그 연수에 비하면 저의 수준보다 훨씬 지금 좋은 조건에서 있는데 왜 이게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안 되는가? 이게 이제 정말 몇 년 동안 이제 너무 이제 저 자신한테도 아주 큰 이제 번뇌였어, 번뇌.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 알아차린 게 뭐냐면 시간 배분을 안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한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자, 이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나 글쓰기를 잘해야 돼. 이러면서 막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를 하나하나 내가 탐색하는 과정이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주제를 뭉텅이로 이렇게 해놓고 글을 쓰려면 세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승전결로 이걸 나눠서 각각 뭘 어떻게 배분할까를 이걸 매일 메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 부분에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갑자기 근데 순서대로 안 떠오른다. 왜? 우리 머리가 뒤죽박죽이거든요. 저는 중독된 게 없고 유일한 중독이 그 자판기 커피 중독인데 작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판기 커피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없는데도 순서대로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우리가 번뇌랑 이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뜬금없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 쓸 말이 먼저 떠오르고. 이게 몸통에서도 그 앞에 쓸 내용이 아니라 뒤에 쓸 내용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같이 이제 그만큼씩 그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 이게 다 이제 흩어진 구슬이거든요. 이걸 쭉 꿰는 거는 또 마지막에 따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안에 한 편의 글을 쓴다, 발표한다. 그럴 때 내가 그 전날 밤을 샌다든지 뭐 막 그냥 무리를 해서 코피가 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보면 뭐 이제 에세이 발표할 때 보면 뭐 아주 그냥 얼굴이 아니 뭐 초토화돼서 이렇게 막 진짜 뭐 일부러 머리랑 뭐 그렇게 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리고 심지어 백지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밤새 쓴 걸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괴롭혔나?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가까이서 이제 잘 살펴보니까 일주일이면 하루를 그렇게 하고 6일은 그냥 팬팬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이걸 알게 돼서 아주 그냥 배신감에 치를 떨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드디어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시간을 따라 배분되어 가는 이 과정을 알면 글쓰기가 절대 두렵지 않아요. 내가 글을 못 써도 한 걸음씩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초고를 내가 이틀 정도에 쓴다. 그러면 초고를 그때까지의 내가 생각한 게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때 막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 왜 아무거나가 아니지. 그 수준의 나의 표현인 거예요. 그 수준의 나의 표현. 이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장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걸 써요. 그다음에는 초고를 수정하는데 이틀. 그러면 이틀 동안 고칠 수 있는 만큼 고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기승전결이 조금씩 변형이 돼서 문제가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러면 내일이 마감이다 그러면 마감 전에 내가 글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완성이라는 게 글이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고지 한 장을 쓰라 그랬다. 원고지 한 장이 A4 한 장이다. 그럼 한 장 안에 완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그때 나의 수준을 표현하는 거니까. 내 수준을 정확히 표현을 해야 그 다음에 나가는 방법이
길이 열리겠죠? 예. 근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기 수준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코멘트하는 이 선생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피곤하죠. 그리고 안 쓰고 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난 내일 모레부터 글을 써야 돼. 그럼 스트레스 받아. 그럼 친구들 만나서 위로해줘. 그래갖고 뭐 떡볶이랑 또 막 치맥을 들이다 먹어. 그리고 나서 막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노트북을 펴지도 못해. 떡실신 돼서 쓰러지자.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 거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야? 허공에다 꽃을 그린 거 아니야. 에? 아니 이러고 느는 게 방법이 어디냐고. 그래서 딱 펼쳤는데 막 신의 계시가 내려서 막 내가 손이 저절로 막 멋쓰여지는. 자기가 모차르트야. 모차르트. 참 모차르트도 문장은 못 씁니다. 문장은 그렇게 못해요. 문장에선 그런 천재가 없잖아요. 모차르트 들어봤어요? 그 글쓰기 쪽에서? 다 늙어서 저기 데뷔해요. 루신, 소새끼 다 40대 돼갖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재가 없어요. 문장에. 그 요거를 잘 배분하면 프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지치질 않아요. 이 글 쓰는 과정을 리드미컬하게 밟아간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쓰는 글은 뭐 사실 너무 쉽고 진짜 왕초보적인 글이고 저는 뭐 제가 저를 보면 지적이라는 느낌이 진짜 없어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근데 이제 진솔하게 쓴다. 이제 이것이 저의 이제 모토라서 이제 그냥 묵묵히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없으니까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쓴다고 쓰는데 밤을 새본 적은 그 대학원 때 레포트 쓸 때 한 번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기억이 날 정도로 딱 한 번 있었어요. 밤을 새서 그때는 원고지에 쓰고 원고 하도 악필이니까 막 화이트로 지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때까지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그냥 먹고 푹 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뭐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지금은 이제 책의 원고를 쓴다고 할 때는 최소한 이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더 푹푹 잡니다. 아주 그냥 생활을 더 규칙적으로 하고 푹 자고 그 다음에 감정 소비를 안 하려고 해서 무척 관대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아무리 막 그 이상한 그 뭐라고 할까 저를 괴롭히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아주 그냥 다 포용해 드립니다. 왜? 감정 소비를 하면 그 매일매일의 리듬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감이당에 와서 글쓰기라면 애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애들이 상당히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잔소리를 덜 하네. 그리고 애들이 싫어하는 막 그냥 과잉 배려 이런 걸 훨씬 덜 하게 돼요. 가족을 아주 그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도 공부하고 글 쓰는 겁니다. 엄마 특히. 아버지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집에서 특별히 영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도 하긴 해야죠. 하여튼 자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요걸 잊지 마세요. 요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내가 그날 필요한 그만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 많았어. 그럴 때는 메모장에다가 한 줄만 쓰세요. 그냥.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것과 함께 살고 있다. 이거. 저는 뭐 그때 만약 외국 여행 다니고 이럴 때는 그냥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메모해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의 패턴을 바꾸는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이제 차이를 생성하라인데 차이를 생성한다의 핵심은 나의 언어로 쓰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쓴다는 건 누군가의 언어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또 이 감이당 학인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렇게 막 몰아서 막 그냥 막 그 하고 그 다음에 글이 근데 왜 그럴듯한데 이렇게 생동감이 없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니 아마추어가 쓰는데 왜 생동감이 없을까요? 아주 뭐 프로의 뭐 아주 이력이 많아서 막
꼰대가 된 프로도 아닌데 생동감이 넘치고 풋풋함, 이게 사실 처음 글 쓰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리타분할까를 깊이 분석한 결과 전부 다 그럴듯한 말을 인용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인용. 뭐 그냥 쓰다가 뭐 그냥 장자도 나오고 뭐 그냥 주역도 하나 나오고 뭐 니체 나오고 뭐 이러면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가지고 그냥 뭐 기승전결이 넘어가. 자기의 사유가 여기 들어설 자리도 없고 내 고민하고 연결되지도 않아. 인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고도의 독서력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쓰는 게 좋은 글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아주 뼈아프게 배웠어요. 자기의 언어로 쓰라고. 그러면 내 언어는 얼마나 빈곤합니까? 뭐 수사, 은유 이런 것도 없죠. 멋진 말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뭐 있지도 않은 속담을 지어가지고 막 인용하고 속담에 이르길. 그럼 알게 뭐야? 속담을 뭐 다 뒤져보나? 뭐 있다면 있는 거지 뭐. 막 그런 식으로 항상 멋있는 다른 언어를 빌리려고 하는 그거를 완전히 근절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랑 직면을 합니다. 내가 제기한 문제라. 그래서 내가 고민한 만큼의 언어가 나와야 돼. 투박하게. 그게 차이의 생성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사유가 아주 뭐라고 하지, 담대하고 당당해지면 그러면 언어도 풍부해져요. 당연히 내가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저절로 막 그냥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읽기는 많이 해서 멋있는 글이 뭐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기 글을 쓸 때 그걸로 덮어버려요. 이거 분식이거든요. 분식. 이거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저기 그 글을.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쓰려고 했던 게 뭔지도 모를 뿐더러 그렇게 분식된 글을 어떤 독자가 읽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유명한 철학자 글을 읽지. 근데 그냥 내가 정직하게 고민한 언어로 쓰잖아요. 그러면 독자가 거기에 감흥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공부의 달인 쓸 때도 진짜 내가 내 투박한 언어로 쓴 거 그럴 때 좀 부끄러웠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멋있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독자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대목이 그런 대목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듯하게 내가 멋지게 쓴 거에는 반응이 진짜 없습니다. 역지사지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차서를 지키고 차이를 생성한다. 요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 일상과 습관의 패턴을 바꾸는 그런 글쓰기가 가능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 읽기의 거룩함 쓰기의 통쾌함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이 알물 훈련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니까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은 엄청 많이 듣고 거기에 뭐 반박을 하지는 못하죠. 내가 그걸 활용하든 안 하든 기술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별을 탐구한다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지성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인류의 지성이? 정신의 세계가 어디까지 지금 이 광활한 지평선을 만들었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로 다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류가 도달한 그 지점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뭐 이미 그 양자역학까지 갔는데 다시 그냥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인류화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 정보, 그다음에 지성,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탐구, 지혜. 그럼 지혜가 어디까지 이르렀지? 혹은 영성이라고 쳐요. 그래서 종교, 우리가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종교에 의탁하잖아요. 죽음의 문제,
뭐 다음 생이 있는가? 나의 자아의 근본은 뭔가? 그러면 그냥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가 인류 지성사에서 어떤 맥락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종교를 선택하는 순간 공부를 안 하는 이 놀라운 진짜 이런 어이없는 전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제가 유튜브 봤더니 하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를 그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거야말로 맹목이고 무지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각 그 인류가 지역별로 전혀 다른 종교 철학 지성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만 이걸 조망을 해야 내가 어떤 종류의 지성과 어떤 종류의 영성을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 이것들이 다 인류를 이롭게 하게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맹목과 무지 속에서 그 내가 믿는 게 옳다고 하는 정치적 신념이 부딪히는 것도 너무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종교적인 것 가지고 또 사람들과 대립해야 되는 이 어리석음을 연출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인문학, 자연과 공존을 하려면 인문학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인간을 자연과 생명, 우주 안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사피엔스가 도달한 이 정신의 자유, 지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걸 알려면 BC 5세기 추계 시대로 가서 카렌 암스트롱이 했던 것처럼 전 인류가 어떤 것을 향해 이 내면을 탐색하고 발전시켜 갔는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인들이나 특정 직업군에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소명과 특권이 있어요. 소명도 있고 특권도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전 인류를 다 연결하는 이 지혜의 파동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가? 인간에게? 그게 아니고 어디서 지도를 찾죠? 그게 아닌 데서 어디서 인생의 지도를 찾아요? 그냥 나는 포기하고 살겠다가 아니라면 그런 인류학적 비전 위에서 우리는 이제 전 인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원대한 지평이 뭔지 알고 그것을 나의 일상의 이 현장과 연결하는 이런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발언해야 되는데 그것은 글쓰기를 먼저 선차적으로 놓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제 저의 소견입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욕망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응. 이미 습관화되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욕망에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평생에 걸쳐서 혹은 다음 생에까지도 나는 다른 리듬으로 살겠다라고 그래서 발언을 하라고 했죠.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 거야. 그래서 암담하다. 이것도 좀 이상한 태도예요.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 영겁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여유가 탁 생기면서 그럼 매일 조금씩 해나가면 되겠네. 그럼 든든하고. 아니 그리고 다른 게 할 일이 있어요? 달리 인생에 크게 이루어야 될 게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간다고 생각하면 일상이 아주 재밌죠. 일상의 재미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글쓰기를 훈련하는 게 내가 이걸 향해 나아갈 때 그 매일매일 알아가고 문장을 표현하는 이 재미가 있으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스트레스가 이렇게 꽉 차고 그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길을 잘못 잡은 거죠. 쓰기는 자기 실존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세계에 대한 질문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에베레스트 이런 데를 혼자 가나요?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도 뭐 내가 올라간 걸 몰라. 그리고 얘기할 데도 없어. 이러면 거기를 갈까요? 예? 누군가랑 같이 가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막 봐주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존재는 다 타인을 다 전제할 때 다 작동하는 욕망이나 비전이에요. 자기 욕망 안에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다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 수많은 타자들이 내 삶에 어떤 식으로 연루가 돼 있다니까 어차피. 그래서 같이 써야 돼요. 같이 써야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각각 가는 맛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 좀 샘도 내고 또 뭐 질투도 나고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투지를 더 불태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좋은 동력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이제 청년기에는 청년기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또 중년들도 다 똑같은데 하여튼 남자라는 꼴은 못 봐.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패턴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또 안 해. 아주 심보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서 그 단절된 채로 그냥 공허한 방식으로 막연한 타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너무 쓸쓸하고 일단 재미가 없어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근데 이제 나와서 같이 하니까 막 그런 감정도 생기고 예.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자기가 또 몇 걸음 더 나가게 돼서 다른 사람의 질투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또 역지사지가 되고 이러면서 감정들이 훈련이 되는 거지. 고립된 채로 훈련되는 건 없어요. 절대 성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원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신이 왜 인간을 이렇게 이 우주 전체에다 던져놨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불가능해요. 글을 쓰다 보면 머리에서 자꾸 맴도는 문구들이 있는데 갔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건 어찌 탈피해야 할까요? 이게 괜찮아요. 그거 메모하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봤는데 내 안에 있다가 내 신체를 통해서 그 케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장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이 표절이 사실 무의식적 표절은 불가능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뭐라고 통하는 말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장이 주어 서술어 뭐 목자고 부사가 이렇게 갖게 되고 그 두 개 문장이 동일한 어떤 순서로 돼 있다. 이거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갖다 놓고 베끼지 않아. 그래서 이제 표절 문제가 이 글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도덕적 손상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뜻 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말도 나를 거치면 문장이 바뀌어요. 구조가. 내용은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맴도는 말들이 이게 뭐냐면 저장된 언어들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저장된 언어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막 편집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메모를 해서 그 문장을 이렇게 잘 다듬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 뭐 보면 공자님, 부처님, 그다음에 노자, 소크라테스 또 뭐 힌두교의 경전들에서 얘기한 거 아닌 지성과 지혜는 사실 지구상에 없죠. 그거를 철학으로, 개념으로 또는 뭐 다른 문학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변주한 거죠. 공자님조차도 나는 그냥 서술할지 짓지는 못한다고 했을 정도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성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라고 한 겁니다. 수많은 변주들이 있지만 그것들 안의 내용은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이 종교의 판이 바뀌어 버렸겠죠. 우리는 아직 그 매트릭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좁혀놓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공부하는 거 그거는 사실 지금 20세기 동안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다
잣달게 공부하는 여기에 익숙해서 정말 우물안 개구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야를 넓히려면 내가 인류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자, 노자, 부처 얘기를 막 어렵게 내가 읽었더니 근데 내 마음에 그게 다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때 내가 이 지구 전체의 지성과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져요. 이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정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예? 이게 막 저기 뭐야 매력 있는 누구한테만 주고 싶어 나를 지금 막 흥분시키는 저 사람한테만 줄 테야 이렇게 이거 자체가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막 매력적이어서 끌리는 사람한테는 지혜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나를 안 사랑해 할까 봐.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하면 점점 이렇게 좀 모질라지게 되죠. 지적으로. 왜 서로 그걸 안 줘? 예.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 지혜를 나누는 거야, 지혜. 지혜를 나누면은 뭐 물건이나 내 재산을 나누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 경제학적으로도 부의 순환과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가 지혜와 우정의 순환입니다. 저는 그런 정치 경제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그거를 가미당하고 여기 남산강학원에서 실험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런 실험에 대해서는 뭐 정말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 일단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친구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글쓰기를 좀 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글쓰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쓰기를 원해야 된다. 제발 원하세요. 제발. 예. 그래서 친구를 만들려면 또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글을 써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자,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뭐 하여튼 좀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추운데 이 따뜻한 곳에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이 또한 어떤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 우리가 그때 이렇게 만났었어 막 이런 여러분 안에 지혜와 우정의 그런 씨앗이 듬뿍 심어지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